오전 9시에 김포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늘어선 줄,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방송이 겹겹이 쌓인 그 공간에서 한가을은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탑승권이었습니다. 분명히 넣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갑 안쪽, 파우치 바닥, 노트북 케이스 사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살배기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가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가방 안을 향한 채로 입술만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잠깐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기다림을 배우기 전의 나이였습니다. 가을은 결국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아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가을은 다시 탑승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저렇다니까. 애한테 그냥 기계 줘버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애를 낳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공항에서 저러면 어디서는 오죽하겠어. 가을은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설명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탑승권은 재킷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한가을은 34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디자인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중소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습니다.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이 좋았고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야근이 많았지만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즐겁다는 감각이 먼저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박준서를 만난 것은 28이었습니다. 공통된 지인의 모임에서 처음 보았고 세 번째 만남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준서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말이 많은 편이었으므로 두 사람의 균형은 오랫동안 잘 맞았습니다. 결혼은 30에 했습니다. 도윤은 이듬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었습니다. 복직을 준비하던 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난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갑작스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력서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면접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드러났습니다. 4번의 면접 끝에 작은 회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낮았지만 가을은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을이 서 있는 이 공항은 출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이틀 일정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그러니까 가을의 친정 어머니에게 맡길 예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윤을 직접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 손에 맡기고 가을은 미팅을 마치고 사흘째 되는 날 함께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빈틈없이,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도 무너지는 방식으로.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가을은 도윤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아이는 아이패드 화면을 들여다보며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아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둥글었습니다. 속눈썹이 길었습니다. 준서를 닮은 부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가을 씨, 오늘 파일 전달 가능해요? 클라이언트가 미리 보고 싶다고 해서요.
가을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통화를 끊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손이 키보드 위에 놓였습니다. 탑승 시각까지 아직 2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장 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먼 곳을 바라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틈은 곧 생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도윤의 손을 잡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창가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가을은 아이를 창가에 앉히고 자신은 통로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좌석 위 짐칸에 기내용 가방을 밀어 넣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2개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문자를 먼저 열었습니다. 가을아, 삼촌 빈소가 오늘 저녁 차려진대. 너 제주 오면 잠깐이라도 들러라. 가을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저녁 전화로 짧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을은 그 전화를 받을 때 도윤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말도 나누지 못한 채 통화가 끊겼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전자기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을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깐 망설였습니다. 빈소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 도착 시간, 어머니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미팅 일정과 어떻게 겹치는지도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비행기 탔는데 잠깐요. 빈소가 어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오래 슬퍼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귀포 쪽이야. 저녁 6시에 입관 예배 있어. 미팅이 오후 4시라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맞춰볼게요. 화환은 제가 오늘 주문할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도윤이 데리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어서 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손님, 이륙 준비 중이라 전화 사용은 어려우세요.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1분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비행기 안전을 위해 규정상 어렵습니다. 가을은 어머니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여성이었습니다. 좌석 배치가 우연이었는지 바로 뒷자리였습니다. 보셨어요? 승무원이 말하는데도 전화를. 애는 기계 끼고 앉아있고 엄마는 이륙하는 동안 전화하고 민폐도 저런 민폐가 없다.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조용한 기내에서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가을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가을은 앞을 보았습니다. 등받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장례라는 것, 1분이었다는 것, 삼촌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설명은 또 다른 판단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빨리 가. 가을은 짧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에는 아직 무언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부분이 가을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도가 안정되자 도윤은 아이패드로 돌아갔습니다. 가을은 좌석 주머니에서 기내 안내 책자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읽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제주공항 도착이 10시 반. 어머니 댁까지 택시로 30분. 도윤을 맡기고 시내로 이동해서 점심을 해결하면 오후 1시.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위한 자료 검토를 2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미팅은 4시. 잘 되면 6시 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빈소에는 저녁 7시쯤 도착이 가능했습니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미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정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빈소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가을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뭐야? 배고파. 조금 있으면 도착해. 지금 배고파.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은 받아들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가을은 한동안 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할머니가 어젯밤부터 마음이 힘드셨다는 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이틀 동안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비행기가 빠르다고 좋아하고 지금 배가 고프고 화면 속 캐릭터가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4살이라는 나이였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탓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애한테 과자 먹이네. 가루 다 떨어지잖아. 진짜 배려가 없어. 가을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기내 천장의 조명이 균일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흘러가는 것 같은 구름이 창밖에 있었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어진 과자 가루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러 뒤를 돌아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자 천천히 먹어. 흘리지 말고.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착륙 30분 전 승무원이 다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제한 구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을은 도윤의 아이패드를 회수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잠깐 꺼야 해. 왜요? 비행기 규칙이야. 조금만 더. 안 돼. 가을이 아이패드를 가져가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는 잠깐 참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내에서는 충분히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가을은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창밖을 보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귀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로. 도윤의 울음이 잦아드는 동안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제주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삼촌의 빈소가 차려진 섬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쳐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같은 방향에 있었습니다.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자.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결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는 가을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든 것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눈을 감은 것까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보며 조용해진 것, 기내가 안정적인 엔진 소음으로 채워진 것, 그리고 등받이에 머리를 살짝 기댄 것.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깨어난 것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눈을 떴을 때 도윤이 가을의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아이패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 없어? 가을은 눈을 비볐습니다. 입안이 말라 있었습니다. 잠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아직 착륙 전이었습니다. 충전 케이블 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가방에. 꺼내줘. 가을은 좌석 앞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위 짐칸에 넣어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륙 중에 짐칸을 열 수 없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열 수 있었지만 일어서서 꺼내는 동안 도윤이 기다릴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잠깐만. 가을이 일어나 짐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내리지 않고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케이블이 손에 잡혔습니다. 짐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 옆면에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아이패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윤의 인내심이 그보다 짧았습니다. 왜 안 켜져? 충전해야 켜져. 기다려. 싫어. 도윤아. 싫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가을은 낮은 목소리로 달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울음 직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달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가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공기는 조용했고 소리는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두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배터리도 안 챙겨왔나 봐. 준비성도 없어. 애를 데리고 다닐 준비가 됐어야지. 남들은 다 보조 배터리 챙겨 다니던데. 가을은 앞을 보았습니다. 도윤을 토닥이면서 시선은 고정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충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도윤 챙기고 가방. 다시 싸는 과정에서 식탁 위에 두고 온 것을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야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을 혼자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있잖아, 도윤아. 응. 지금 밖에 보면 구름이 진짜 가까워. 손 닿을 것 같아. 한번 봐봐. 도윤이 눈물이 남은 얼굴로 창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기체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두꺼운 구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가깝다. 그렇지. 잡을 수 있어? 비행기 창문 열면. 열어봐. 그건 안 돼. 도윤이 다시 입을 삐죽였지만 울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런 순간에 유용했습니다.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이 잠깐의 환기가 되는지. 아이패드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근데 남편은 없어요? 뒤에서 들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두 여성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혼자 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글쎄, 뭔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가을의 등이 굳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거. 그 말이 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말들과 달랐습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지목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지를 모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부산에 있었습니다. 가을이 제주에 내려가는 것도 두 사람이 일정을 맞춰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삼촌의 부고는 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원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은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가을은 앞을 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먼 곳을 보고 숨을 깊게 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 도윤의 옆 얼굴, 케이블에 연결된 아이패드, 창밖으로 보이는 흰 구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삼촌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어제부터 낮아져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을 재우고 짐을 싸고 회사 파일을 점검하고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슬픔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저렇게 사는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도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보았습니다. 두텁고 하얗고 아무것도 모르는 구름이었습니다. 울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울지 마. 여기가 아니어도 울 자리는 있어. 울음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차곡차곡 눌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달라는 안내였습니다. 가을은 도윤의 벨트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이패드를 회수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원하는 것을 충분히 본 것인지 창밖으로 제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푸른 바다와 낮은 산, 돌담이 이어진 마을들. 가을이 어린 시절을 보낸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삼촌의 마지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빈소에 가야겠다고. 미팅이 어떻게 되든 일정이 어떻게 틀어지든 어머니 곁에 잠깐이라도 있어야겠다고.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꺼내놓는 것.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창에 이마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다다. 응, 진짜 파래. 그렇지. 가을은 아이의 뒤통수를 보았습니다. 귀 뒤로 잔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빗겨줄 때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조용히 눌러주었습니다. 도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행기가 멈추었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짐칸 열리는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서로를 향한 짧은 인사들. 가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짐부터 챙기고 떨어뜨린 과자 봉지를 주워 가방에 넣고 케이블을 뽑아 정리했습니다. 뒤에서 두 여성이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가을은 짐칸에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통로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멈추었습니다.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결정했습니다. 가을은 뒤를 돌았습니다. 두 여성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머플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돌아보자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 있으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의 여성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왜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을은 계속 그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설명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소모하지 않기.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꺼내놓는 것은 약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는 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착륙하는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도윤의 머리를 쓸어주는 동안에도, 창밖으로 제주 바다를 보는 동안에도 그 말은 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라는 사람 전체를 어떤 실패처럼 읽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오늘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내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는 승객들이 앞쪽에 있었고 이쪽 통로는 조용했습니다. 두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비행은 장례 때문이에요. 삼촌이 어젯밤에 돌아가셨거든요. 공항에서 전화한 것도 비행기에서 전화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에요. 도윤이 가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패드를 준 것도요. 가을이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에요. 저 혼자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어서요. 짐도 일정도 이 아이도. 아이가 잠깐이라도 조용히 있어줘야 제가 한 가지라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라서 쓴 거예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설명. 하지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을은 시선을 잠깐 아래로 내렸습니다. 도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둥글었습니다. 준서가 항상 이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도윤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지 한 달이었습니다. 가을은 다시 두 여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의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몰랐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머플러를 든 여성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가을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여성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을에게는 앞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자 제주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짠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처음 이 섬에 왔을 때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가을은 12살이었고 삼촌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삼촌이 어젯밤에 떠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미 상복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알아보고 손을 뻗으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몸을 낮춰 도윤을 안았습니다.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래 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을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먼저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가을이 기억하는 것보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참았던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려 했습니다. 삼촌에 대한 슬픔인지, 한 달 동안 쌓인 것들인지, 오늘 아침부터 들어온 말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가을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에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았다고, 바다가 진짜 파랬다고, 아이의 목소리가 도착홀 안에 작게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을의 등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가을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행기에서요. 그게 밥이야. 가자. 집에서 뭐라도 먹고 나가자.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가을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바퀴 소리가 공항 바닥에서 났습니다. 걸으면서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말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여성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달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삼켜두었던 것들에게,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들어온 말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기회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은 두 여성에게 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가을 자신에게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 내가 잡아. 사람 많아. 가을은 걸음을 빠르게 해 도윤 곁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뭐 있어? 모르지. 가봐야 알지. 귤 있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지. 도윤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가을은 그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공항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11월은 서울보다 늦게 추워졌습니다. 가을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과는 빈소에서 왔습니다. 가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밥을 먹고
도윤을 어머니께 맡기고 미팅을 마치고 서귀포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 앞에 섰습니다. 삼촌의 영정사진이 국화꽃 사이에 있었습니다. 젊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어머니를 안았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가을은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한번 영정을 보았습니다. 왔어요, 삼촌.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접견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삼촌의 자녀들, 먼 친척들,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 가을은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식혜를 마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가을은 잠깐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머플러를 든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입구에 서서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다가 가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가을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였습니다. 여성이 가을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가방 뒤지시는 거 봤을 때부터 왔어야 했는데 말이 낮았습니다. 진작 말을 걸었어야 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게 맞는 건데. 가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혹시 안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여성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작고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부의금이에요. 받아주셨으면 해서요. 가을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도 거절해야 할 이유도 순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정말.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을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고 나서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였습니다. 앉으시겠어요? 가을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성이 잠깐 망설이다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접견실 안에서는 어머니와 친척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렸습니다. 여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한 달 전에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힘드시겠다. 가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힘들다는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다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한번 겪었어요. 남편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는데 연달아 두 분이 가셨어요. 1년 사이에. 가을은 그 말을 듣고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아이가 어렸어요. 힘들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여성이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오늘 비행기 안에서 그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엉뚱한 데다 화를 냈네요. 가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집에 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불빛이 주차장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요. 네.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었는데. 가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줬으면 해서였던 것 같아요.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는 그 말이 가을에게 닿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도 어쩌면 내일도 가을은 오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이었습니다. 혼자 가방을 들고 도윤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빠뜨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날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판단하려고 왔다가 이해하게 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가을은 몰랐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아주 잠깐, 아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있으면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가을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입구를 나서서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단정했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도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웠다고 했습니다. 가을은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났습니다. 가을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의 밤바람이었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소리와 섞여서 낮게 들어왔습니다. 가을은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는 동안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자라고 내일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을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준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준서는 분만실 앞 복도에서 혼자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을이 물었습니다. 뭐 했냐고.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냥 서 있었다고. 그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 있는 방식이 그리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거기 있는 방식이. 가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래 흘렸습니다. 도윤이 깨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을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딘가에 두었다가 이제야 꺼낸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흘리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났습니다. 가을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혼자 들고 도윤을 혼자 데리고 일을 혼자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야 하는 날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안에서 말하길 잘했다고. 오늘 빈소에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앉으라고 하길 잘했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되짚으면서 밤에 집을 나서서 장례식장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잠든 도윤을 보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 방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은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삼촌의 옛날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삼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습니다. 가을이 태어나기 전에 사진이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바깥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제주의 밤은 깊었고 길었고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늘 처음으로 가을에게 편안했습니다.